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코인 생활입니다. 저희가 한국은행 보고서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리즈 어느덧 7번째 시간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6번째 시간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힘을 어떻게 약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좀 살펴봤었죠. 맞아요. 중앙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조정해도 그 효과가 경제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네, 바로 그 정책 딜리버리 문제였죠. 오늘은 그것보다 어쩌면 더 현실적이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번째 경고입니다. 바로 금융중개 기능 약화 문제인데요. 말이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걸 좀 쉽게 풀어보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서 지난 수십 년간 우리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이었던 은행 대출 시스템의 심장이 멎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상당히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보고서가 대체 어떤 논리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 생각하는 대안, 그러니까 은행과 디파이가 어떻게 역할을 나눠야 우리 경제의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을지 그 한국형 해법의 밑그림까지 한번 같이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한국은행이 이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은행의 금융중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데 구체적으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바뀐다는 건가요?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거죠? 네, 보고서가 지적하는 문제의 흐름은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직관적인데요. 바로 사람들의 돈이 은행에서 빠져나와서 엉뚱한 곳으로 샌다는 겁니다. 돈이 샌다. 네, 이걸 이해하려면 돈이 흘러가는 길, 그 경로를 한번 따라가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100원을 벌면 그 돈을 은행에 예금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은행은 그 예금을 모아서 기업에 대출해주고 그 돈으로 기업은 공장을 짓고 직원을 뽑았습니다. 자영업자는 가게를 열고 우리는 집을 샀고요. 말 그대로 경제에 피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이었죠. 아,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정말 은행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자 우리 경제의 심장 같은 역할이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심장.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는 이 경로가 완전히 뒤틀릴 수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경고입니다. 어떻게 뒤틀린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가진 100원으로 은행에 예금하는 대신에 원화랑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럼 그 돈은 은행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로 갑니다. 아, 발행사로요? 네. 그리고 발행사는 그 돈을 그냥 금고에 쌓아주는 게 아니라 가치를 보증하기 위해서 소위 준비자산이라는 걸 사들여요. 대부분이 미국 국채나 초단기 금융상품 같은 것들이죠. 아, 거기서 경로가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과거에는 내 돈 은행 예금, 그리고 기업 대출이라는 생산적인 경로로 흘렀다면 이제는 내 돈이 스테이블 코인을 거쳐서 발행사로 그리고 미국 국채 시장으로 가버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같은 100원이라도 우리 경제에 공장 짓고 가게 여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그냥 채권 시장에 잠겨버리는 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은행이 우려하는 첫 번째 지점, 즉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 예금 받아서 대출해주는 경제의 심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경고의 핵심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아예 그 자금 중개 기능 자체가 은행 시스템 밖으로, 그러니까 디파이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게 두 번째, 어쩌면 더 심각한 시나리오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결제 수단에서 그치지 않거든요. 디파이라는 새로운 금융 생태계의 기축 통화, 거의 달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디파이 프로토콜에 맡기고 다른 코인을 빌리거나 높은 이자를 받거나 이걸 담보로 몇 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하죠. 은행에서 하던 예금, 대출, 투자 같은 활동들을 이제는 정부의 통제 바뀐 블록체인 위에서 코드로 다 자동으로 처리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은행 말고 온체인에서 돈 굴린다는 게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보고서도 이런 변화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합니다. 금융 소외계층을 끌어안을 수 있고 자동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분명히 있죠.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정부 통제를 벗어나 있다 보니 불법 자금 이동이 취약하고
특히 과도한 레버리지와 수익률 경쟁이 붙었을 때 특정 프로토콜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붕괴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결국 가장 근본적인 우려는 은행의 가장 싸고 안정적인 자금줄이었던 우리 국민들의 소매 예금 기반이 통째로 흔들린다는 거네요. 그게 가장 뼈아픈 지점입니다. 은행이 싼 값에 안정적으로 돈을 모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 구하는 비용이 비싸지겠죠. 그렇죠. 은행의 조달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자연스럽게 대출금리도 따라 오를 거고요. 이 부담은 결국 누가 다 짊어지게 될까요? 글쎄요, 대기업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회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로 직접 돈을 구할 수 있는 대기업이 아니에요. 보고서의 최종적인 경고는 오직 은행 대출 창구만 바라봐야 하는 중소기업, 동네 식당 사장님, 그리고 우리 같은 평범한 가게에 그 충격이 고스란히 전가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미국 연준이나 유럽 중앙은행도 비슷한 걱정을 할 텐데 이 보고서가 유독 한국 경제의 맥락에서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바로 한국 경제가 가진 구조적인 특수성, 어떻게 보면 약점 때문입니다. 약점이요? 네, 돌이켜보면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은행 대출 중심으로 성장해온 경제입니다. 미국처럼 자본시장이 고도로 발달해서 스타트업이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거나 기업들이 다양한 등급의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죠. 하긴 그러네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아이디어만으로 투자를 받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기술이 있어도 일단 은행에 가서 기술보증기금 대출부터 알아보는 게 현실이니까요. 맞습니다. 우리 동네 치킨집 사장님,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그리고 아파트를 사려는 개인에게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창구는 사실상 은행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은행의 소매 예금은 단순히 한 금융회사의 사업 기반을 넘어서 경제 전체의 대출 파이프라인이자 성장의 동력을 공급하는 심장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튼튼해야 경제 곳곳으로 돈이 돌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구조에서 만약 사람들의 예금이 대거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파이로 빠져나가 버린다면 그 파이프라인 자체가 말라붙어 버릴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결국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에 답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다가오는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우리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이 대출의 심장을 과연 어디에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부터 찾아봐야 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위험이 그렇게 크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강하게 규제하고 막아버리는 게 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무조건적인 금지나 통제보다는 역할 분담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저희 채널이 생각하는 핵심 스탠스는 이겁니다. 결제 레일은 활짝 열어주되 대출의 심장은 은행 안에 굳건히 지킨다. 결제 레일은 열고 대출 심장은 지킨다. 흥미로운데요? 그런데 심장과 모세혈관 비유는 멋지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디파이의 본질은 탈중앙과 자율성인데 여기에 은행이라는 중앙을 심장으로 둔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혁신의 장점은 다 사라지고 그냥 은행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그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이 중요한 겁니다. 하청업체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각자 잘하는 영역에 집중하자는 거죠. 우선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가 가져올 결제, 정산, 소액 금융의 혁신은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혁신은 수용한다. 네, 국경관 송금 수수료를 10분의 1로 줄이고 거래대금 정산을 3일에서 3초로 단축시키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몇만 원이라도 빌릴 수 있게 하는 건 분명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주거든요. 이런 모세혈관 같은 기능은 더 뻗어나가도록 장려해야죠. 하지만 대출의 심장은 다른 문제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수백, 수천억 단위의 기업 대출과 신용평가, 그리고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이 심장의 기능까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온체인에 완전히 개방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돈줄을 끊는 칼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 즉 심장과 모세혈관 모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심장과 모세혈관, 비유가 명확하네요. 네, 은행은 계속해서 경제의 심장 역할을 맡는 겁니다.
대출을 심사하고 신용을 평가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는 핵심 기능은 여전히 규제 안에 은행이 담당하는 거죠. 그럼 디파이는요? 반면 디파이나 온체인 기술은 우리 몸 곳곳에 피를 전달하는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성을 더하고 모든 것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특성을 살려서 경제 구석구석의 금융 서비스를 촘촘하게 전달하는 거죠. 심장은 튼튼하게 지키되 그 피가 더 잘 돌도록 새로운 혈관을 까는 그림입니다. 아, 은행이 중심을 잡고 디파이 기술이 그 주변을 보완하면서 효율을 높이는 구조군요. 그렇다면 이 역할 분담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한국형 해법의 스케치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과 투자, 레버리지용 토큰의 성격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목적에 따라 코인의 규제와 설계 자체를 다르게 하자는 거군요. 그런데 그걸 나눈다고 해도 사용자들이 교묘하게 이자를 주는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제나 정산에 쓰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첫째, 이자 지급을 원천 금지하는 겁니다. 아, 이자를 아예 못 주게. 은행 예금과 직접 경쟁해서 예금을 빼내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죠. 둘째, 준비 자산도 중앙은행 예치금이나 초단기 국채처럼 극도로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만 100% 이상 보유하도록 강제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행사가 고객 돈으로 직접 대출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금지하고요. 말 그대로 돈의 보관과 이동이라는 기능에만 충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투자나 고수익을 원하는 수요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상품들은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예금처럼 보이는 고수익 상품을 만들고 싶다면 그건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증권사 같은 정식 인가금융기관만 취급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구분하는 겁니다. 아하. 이렇게 하면 결제 혁신은 마음껏 하도록 풀어주면서 은행 대신 디파이가 예금과 대출을 전부 장악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안은 뭔가요? 두 번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준비 자산을 은행의 장기 자금과 의무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건 정말 독특한 아이디어네요. 보통 규제는 하지 말아라는 식인데 이건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자금을 은행 시스템으로 다시 넣으라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보유한 준비 자산의 일정 비율, 가령 한 20%는 반드시 국내 시중은행이 발행한 1년 만기 이상의 정기예금 증서, CD나 은행채 형태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겁니다. 아, 의무적으로. 네, 이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입장에서 보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규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전체로 보면 엄청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선순환이죠? 개인들의 예금이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 빠져나가더라도 그 돈의 일부가 다시 발행사에서 은행의 장기 자금으로 공급되는 겁니다. 아, 돈이 다시 돌아오네요.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는 변동성 큰 개인 예금은 줄었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기관 자금을 장기로 조달하게 되니 전체적인 대출 여력은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예금이 나가도 결국 다른 문으로 은행에 다시 돌아오는 구조를 설계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디파이에서의 자금 중개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완전 개방하면 위험하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아까 제가 지적했던 은행 하청업체가 되는 그림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세 번째 방안으로 디파이 자금 중개는 샌드박스와 허가형 풀 제도를 제안합니다. 허가형 풀이요? 네, 완전 개방형 디파이에서 무제한 레버리지와 수익률 경쟁이 벌어지면 결국 소액 투자자들이 거대한 신용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형 대안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디파이 대출 예치풀은 사전에 금융당국에 등록되고 신원인증, KYC를 마친 허가된 지갑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겁니다. 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은행의 하청업체가 아니라 안전규칙에 내장된 투명한 금융 놀이터를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혁신은 허용화돼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해당 풀의 최대 레버리지 비율, 담보 비율, 청산 규칙 같은 것들을 스마트 컨트랙트에 명시하고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혁신과 금융포용이라는 장점은 살리면서도 우리 경제의 심장인 소매예금과 중소기업 신용공급 기능은 안정적인 은행 시스템 안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좋은데 그 지표가 경고등을 켰을 때 정부가 정말 제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보통 규제는 사건 터지고 한참 뒤에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방안으로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정책 연동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핵심 지표를 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은행 소매예금 증가율 대비 스테이블 코인 총 잔액 증가율의 비율을 계속 추적해서 자금 이탈 속도를 감시합니다. 아, 실시간으로요? 네. 또 디파이 내 스테이블 코인 대출 잔액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의 몇 %까지 차지하는지,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대출 금리 스프레드가 악화되지는 않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핵심 지표들이 미리 설정해둔 경고 구간에 진입하면 스테이블 코인 준비 자산의 은행 예치 의무 비율을 높이거나 디파이 레버리지 한도를 조이거나 반대로 정책 금융을 확대하는 등의 보완 정책이 반자동으로 발동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겁니다. 사후 약방문이 아닌 사전 경보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EP7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서 은행의 소매 예금이 채권 시장이나 디파이로 이탈하고, 이는 결국 은행의 대출 여력을 감소시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그랬죠. 특히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수성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신박하게 봐야 한다는 점도 짚어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해법으로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심장과 모세혈관이라는 역할 분담 모델과 함께 구체적인 4가지 제도 설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결제용과 투자용 토큰을 구분하고 준비 자산을 은행 시스템과 연결하고 또 허가형 풀을 도입하는 등의 아이디어였죠. 네, 오늘 논의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결제의 혁신은 체인 위에서 마음껏 펼치되 대출의 심장은 여전히 은행 안에 튼튼하게 두자. 이를 위해 말씀하신 여러 아이디어들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자면 저는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이 제대로 설계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위협이 아니라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존 금융제도의 뼈대는 튼튼하게 지키면서 그 위에 블록체인 기술로 새로운 결제 레일과 촘촘한 모세혈관을 더하는 방식이죠. 네. 그렇게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 경제의 피를 마르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더 힘차고 빠르게 구석구석까지 피를 돌게 만드는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